폭염과 AI 열풍으로 전 세계가 전력 수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발전 시설을 얼마나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문제지만 기존의 전력 시설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동해안 화력발전소 4곳에 원전 6기와 맞먹는 6.2기가와트의 발전 시설이 있지만 그 가장 전기 소비가 높은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망이 없어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송변전 설비 건설 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늦춰지면서 제때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 정전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시는데 덥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뭐 오늘도 폭염 경보가 나와가지고요. 그러니까 9월인데요. 네, 늦 여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다 보니까 한 지난해까지만 해도 어떻게 좀 에어컨 사용을 좀 줄여보자 했던 분들이 올해는 그냥 모르겠다 하고 네. 켜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전기 사용량이 만만치 않았겠죠? 그럼요. 네. 올해는 사상 최대의 전력 수요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네. 8월 20일 오후 5시에 전력시장 수요가 97기가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8월만 해도 역대 전력 수요를 5번이나 갱신하는 네. 기록적인 상황이 있었고요. 97기가 정도라고 하면 원자력 100기가 동시에 전력을 생산해야만 원자력 원자력 100기, 네, 100대, 100대가 동시에 돌아야만 이 정도의 전력을 충족할 수 있는 엄청난 전력 수요를 이번 여름에 우리가 소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전력 설비 용량은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한 140기가 언저리가 네.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어떤 경우에는 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하지 않았다 네. 하니까 저희가 한 100기가, 120기가는 항상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력 설비가 한 100, 지금 보니까 149기가와트 중에서 말씀하신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는 이제 날씨와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한 33기가와트를 빼면 현실에서는 이제 100기가와트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97기가와트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쓰는 거군요. 정말 많이 썼습니다. 네. 역대 뭐 이런 여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였었죠? 갑자기 막 다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막 못 쓰고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한 10여 년 전에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는 전력 수요를 이렇게 이제 낮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때 늦더위가 왔었습니다. 늦더위가 와가지고 추석 연휴 끝난 그 다음 날 전력 공급이 예측했던 것보다 못 따라와가지고 전국이 이제 순환정전이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네, 그거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근데 이제 그때보다 그게 10여 년 전이니까 올해가 어쨌든 최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일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아서요? 그게 사실은 전력 당국하고 전력 기관들이 3월, 4월 정도 되면 여름철 대책을 수립을 합니다. 그때 대책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수요 시나리오를 설정을 하는데 폭염이 지속되면 97.2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8월 20일 날 97.1기가와트가 됐죠. 그러면 92.2기가만큼 전력 수요가 성장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이제 공급력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 여름은 무난히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서 계속 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수도권에서는 일반 전력 말고 무탄소 에너지 공급이 더 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 전력 수요와 공급의 상황을 잠깐 보면요. 수도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에서 전체 전력 수요의 한 40%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남 지역에서 한 30% 사용을 하고 있고 기타 지역에서 한 30%를 소비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근의 발전소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수도권에는.
그러다 보니까 동해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 네. 또 충남에 있는 석탄 발전소 아니면 호남에 있는 재생에너지로부터 네. 수도권이 전력을 공급을 받고 네.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네. 매 시간 원자력 12기에 해당하는 정도의 전력을 비수도권으로부터 송전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송전망 건설이 뭐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전력 수급 사항들이 지역별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네. 상당히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그렇겠네요. 상황으로 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전기 공급과 예. 그 수요를 연결하는 그 송 배전망 확충이 예. 시급해 보이는데 예. 게다가 이제 앞으로 그 AI 열풍 등으로 이제 전기에 대한 수요가 점점 전력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잘 갔지만 예. 앞으로도 이렇게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장기적으로 저희가 2050년까지 현재 전력 수요 대비 한 2배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전력 수요가 2배 정도 성장을 하면 공급이 2배 이상으로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수요와 공급 사이의 미스매치,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부분은 반드시 송전망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네. 송전망은 특히 2배 이상을 건설을 해야 됩니다. 네, 기존에 이제 건설이 상당히 지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AI 그다음에 용인의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 그다음에 여름철이 점점 더워졌을 때 냉방 수요 이런 부분을 맞아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네. 발전소 건설뿐만 아니고 송전망 건설이 거의 핵심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경기도에 들어서는 반도체 네. 클러스터 거기에도 네.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게 장기적으로 10기가와트인데요. 네. 10기가와트 같으면 요번에 체코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원전 1기가 네, 네. 한 대가 1기가와트 정도거든요. 그 10대만큼의 전력을 수도권에서 용인 지역에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전력 당국 생각은 한 3기가와트 정도는 네. 그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네. 부족한 7기가와트는 다른 데서. 타 지역에서 영동 지역에서 호남 지역에서 충청도에서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 거죠. 끌어와야 되는데 어. 그 송전망을 건설을 해야 되는 예.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1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2047년까지 반도체 네, 공장이 네, 16개가 그렇습니다. 이제 신설이 네. 되는데 네. 사실 AI 시대의 전력 사업이라는 게 정말 산업이라는 게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돼버렸다는 생각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송변전 시설 이게 이제 그 예정돼 있는 사업이 112건인데 하나도 공사를 시작한 곳이 없다. 6월 말 현재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기본적으로 우리 송변전 설비하고 발전 설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발전소는 특정 지역에 한정돼서 발전소를 건설하면 되지만 네. 앞에서 말씀드린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네. 원격지 발전소로부터 아주 장거리에 송전선로를 깔아야 됩니다. 그걸 어디다 깔아요? 지상으로 깔거나 네. 아니면 지하로 깔거나 지중화해가지고요. 지중화해가지고 네. 지하로 깔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길게는 뭐 100km, 200km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상당히 많은 지자체를 거치게 되는 거죠. 네. 상당히 많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자체, 지역 주민의 갈등 구조가 발전소의 갈등 구조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특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자체 혹은 그 네.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은 뭐 일정 부분의 재산적 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지자체는 또 편익을 받는 이러한 갈등 구조가 바로 네네. 옆에서도 존재하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네. 이게 민원이 복잡하고 다단하고 네.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일단 이제 반대를 네. 하면 네.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한전 측의 입장에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서기도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
지나가는 그 설비를 못하게 만들면 결국 원격지 이런데 전력 수요에 공급을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전력난이 네. 생기는 건데. 예. 일단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2년에 수립한 그 송변전 네. 설비 네. 그 이제 신규 건설 사업이 112건이라고 네. 이제 보도된 걸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근데 올해 6월 말까지 네. 하나도 사업을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한 곳이 네, 없다면서요. 신규 공사를 하지 못한 이유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네. 새로운 송전선로를 깔게 되면 정부가 계획을 맨 처음에 수립을 하고 네. 그다음에 경과지를 송전선이 어느 선로를 어느 지역을 따라 건설이 되는가 하는 네. 경과지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입지가 밝혀지는 거죠. 네. 그럼 밝혀지면 그 경과지에 있는 주민들이 네. 반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입지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인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앞 단계에 있는 거죠. 입지 선정부터 반대가 되니까 인허가도 못 넘어가고 공사도 넘어가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부터 지금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경기 하남시 동서울 변전소 같은 경우도 네. 아예 지금 네. 못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이 그냥 반대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재산권이죠. 네. 예를 들면 내 땅 위에 혹은 내 건물 위에 내 아파트 옆에 송전선이 지나갔을 송전선만 있는 게 아니라 송전탑도 있어야 때 되잖아요. 송전탑 그 위에 걸쳐주는. 송전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일단 좋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재산적 침해를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존재하는 부분이 네, 첫 네, 번째 이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이 부분은 우려가 되는데 건강상의 우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자파라든지. 네. 그래서 우리 아이는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강상의 우려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현재 송전선로 인근에 있는 토지 소유주들한테 보상하는 보상금이 현실적인 수준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고 현실화된 보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좀 개선을 할 그럼 필요가 있습니다. 송전소 변전소가 있고 네. 송전탑도 있고 네. 그 위에 이제 네. 송전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송전소나 변전소가 있는 이제 지으려면 네. 거기에 그 땅을 보상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 인근에 그 아래 송전선로가 지나가면 네. 그 아래 있는 땅은 상당한 영향을 받으니까 송전선로 양옆으로 11m 정도 11m. 되는 부분만 보상이 되고 그걸 벗어나면 이제 보상이 안 되는 그런 지금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경과지가 있는데 어떤 시민들은 주민들은 먼저 협상을 해가지고 타결을 하고 네. 또 먼저 타결을 했는데 인근 동네에서 늦게 타결을 해가지고 이제 보상금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지역 간의 또 갈등 구조도 존재하고요. 그렇군요. 상당히 네. 복잡하군요. 형태를 그러니까 가지고 재산 있습니다.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소유주 보상 문제도 있고 아까 이제 건강상의 문제인데 우려. 근데 이제 건강권이 진짜 위협받는지에 대한 것도 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돈도 돈이지만 건강은 정말 위험한데 실제로 그게 밝혀진 게 있는 건가요? 건강에 위협적이라는 그게 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전력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주민들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변전소나 송전선로가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서 한 100m 정도만 떨어지더라도 전자파 세기가 0.2 마이크로 테슬라 정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 현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기준이 있는데 기준의 한 0.1% 되는 수준이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이러한 전기 제품, 가전 제품을 사용하는 수준 정도에 불과하다. 100m 지나고 나면 또 100m 안쪽은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송전선로를 송전탑을 높게. 상당히 높게 하고
그다음에 변전소 인근을 테두리를 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기준 하에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송변전 설비 사업이 전혀 진척을 못 내고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력망 확충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역할이 한전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가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 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안정적 전력 공급이 되니까 네. 정부가 범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전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범부처를 아우르는 범부처라고 이야기하면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국방부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들이 다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상을 좀 유연하고 현실적인 좀 보상도 돼야 소비자들이 네. 그 인근의 주민들이 좀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규제가 있는데 네. 환경 규제, 그다음에 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특례 조항을 적용을 해서 빨리빨리 송전선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 체계로는 되지 않고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네. 이제 요즘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네.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근데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그 지난 5월인가 발표됐죠. 그 11차 전력계획 실무안 네, 보면은 네, 네. 2038년까지 신규 원전 3기 그리고 네. SMR 그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부르는 거 그것도 또 지을 수 짓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네. 정말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 발전소, 그다음에 탄소가 적은 발전소들이 필요한데 탄소가 적은 발전소는 크게 두 종류가 이렇게 있죠. 하나는 원전이 있고 하나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있는데 양쪽 다 필요하다. 그래서 원전은 안정적으로 어렵지만 네. 건설이 돼야 되고 또 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번 달 8일, 9일, 5일, 6일, 7일에 LA 인근에서 대규모 정전이 있었습니다. 네. 3일 연속.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이렇게 있지만 송전망이 노후화된 부분도 이렇게 이제 있고 네. 그다음에 너무 에너지원을 특정한 하나의 에너지원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네.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한테는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전기료 얘기 잠깐 좀 해볼까요? 네. 전기료 현실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네. 지금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또 일반 가정용 전기하고 네. 또 이제 산업용 전기 사이에 네. 일단 전기요금은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의 반 정도 되고 네. 독일의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또 미국도 우리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력 상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렇게 전기료가 낮다라는 이야기는 원칙적으로 원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가 해소가 되지 않고 낮은 전기요금은 원가를 회수하지 못한다. 네. 여러 가지 장점은 살림에는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부채가 다음 세대에 넘겨지는 이러한 세대 간의 또 갈등을 또 유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전이 매년 이자로만 한 4조 원 정도 내고 있는데요. 네. 이자는 반드시 연자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원금을 조금씩 갚을 수 있는 지속적으로 갚을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은 책정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용하고 가정용의 차이는요? 지금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게 가정용에서 산업을 이렇게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산업용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용보다 더 비싼 상황이고요.
해외에서 보면 가정용은 대규모 전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정용보다 통상 싸게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현재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좀 부담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가요? 네, 지금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하고 사실하고 또 갭이 차이가 이렇게 존재하는 부분. 근데 저는 이제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 네. 그전처럼 텔레비전, 라디오, 냉장고만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뭐 그 스마트폰, 컴퓨터, 냉난방 시스템 이런 네. 가전제품 보편화돼 있고 심지어 네. 전기차도 네, 네. 또 이제 새로운 전력 소비원이 이렇게 등장해서 네. 이제 소수만 그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시대가 아닌데 이 전기료 부담이 점점 커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전기료 사용이 점점 사용량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끝으로 나와주셨으니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미래를 위한 어떤 조언이랄까요? 아무튼 안정적 전력 공급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전력 공급이 돼야 되고 네. 세 번째는 무탄소가 돼야 됩니다. 무탄소, 그래서 네. 탄소가 없는 전기를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 미래 산업의 운명뿐만 아니고 우리 생활의 삶의 질까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문제는 2050년까지 거의 2배에 이르는 전력 수요에 네. 상응하는 발전소 건설하고 그다음에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뭐 님비에 거치는 수준이 아니고 님비 이상의 이제 이런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갈등 문제를 극복하는 시스템이 좀 구축이 돼야 된다. 네.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부분을 통해서 펌프추의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전기가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비수도권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수도권에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네. 또 수도권에 있는 소비자는 더 많은 요금을 내야 그게 사회적 정의에도 합당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네. 지역 간 갈등을 또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으니까 상당히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수도권에 발전기를 새로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발전기에 보상되는 가격 기준이 네. 더 높아져야 됩니다. 네. 그러면 송전망을 건설을 최소화되는 부분들로 가지 않을까. 이 부분은 뭐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계에서 계속 논의를 해가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